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19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부모님들께 꼭 확인해 봐야 될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나요? 모든 질병이 그런 거는 아니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질환들이 있고, 그렇지만 많은 만성 질환들, 생활습관 병들이 소리 소문 없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죠. 고혈압이랑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증상이 있는지 몰랐다가 건강검진에서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내과에 다른 것 때문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혈압을 재봤더니 160이 넘어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증상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가 아파서 갔거나 어지러워서 갔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대 후반 정도 돼야 고혈압들 나타났다면, 이제는 뭐 30대 고혈압이 전체 인구의 15%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됐고요. 20대 고혈압도 종종 보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고혈압 인구가 나이도 낮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 이유는 생활 습관이 제일 큰 이유겠죠. 예전에는 뭐 젊은 분들이 고혈압이 흔치 않았어요. 응급실에서만 봐도 체구 크고 비만이 있는 분 아니어도 요즘은 30대 고혈압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이렇게 팔뚝에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심장에서 대혈관으로 대동맥으로 혈압을 세게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겠죠.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초에 가는 혈관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직에 혈액을 다 못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압력을 줘야지 말초 끝에 세포 조직들에까지 말초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산소는 이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초에 산소를 제대로 못 보내니까 반사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작은 혈관들부터 시작해서 좁아지다가 이제 고혈압을 그냥 방치하면 큰 혈관들까지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고혈압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조절을 한다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고혈압을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낫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혈압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해결을 안 하고 이 중심 혈압만 낮춘 거잖아요. 약으로 억지로 낮춘 거예요. 원인이 되었던 말초 조직은 어떻게 하게 되죠? 혈압이 같이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면서 조직에 산소가 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대혈관의 합병증은 줄어들겠지만 말초혈관 상태는 더 나빠지고 말초 조직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암 조직이 좋아하는 상태가 저산소증 상태, 저체온 상태, 산증 상태, 고혈당 상태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해당이 되죠. 저산소증 상태와 저체온 상태. 혈행이 제대로 안 가니까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나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전조 증상 없이 생기는 주의해야 될 질환으로 고혈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당뇨도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잖아요. 증상이 있을 때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당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당을 굉장히 빠르게 높였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게 어떤 질환인가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이제 2형 당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 인슐린을 우리 근육세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태, 당을 제대로 조직이 활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관 안에 있는 당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그러면 그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에 있는 인슐린을 활용을 해서 근육세포들이 인슐린을 어떤 열쇠처럼 사용을 해서 혈당, 포도당을 받아들이고 그걸 대사에 이용함으로써 근육세포들이 먹이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정상 당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을 제대로 근육세포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면 혈관 안에서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면서 당뇨가 진단이 되거나, 아니면 혈당으로 체크했을 때 혈당이 너무 높아서 당뇨가 진단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혈당이 뭐가 문제냐? 우리가 혈당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을 보면 끈적끈적 미끈미끈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혈액도 그렇게 변한다고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에서의 문제가 똑같아요. 말초에 있는 혈관들은 또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끈적끈적 막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같은 문제들이 다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초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당뇨가 10년에서 20년 이상 지속이 되면 얇은 혈관들이 있는 조직들부터 망가지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안구 중에서 망막, 그래서 망막이 망가지면서 실명이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콩팥에 있는 혈관들이 굉장히 작은 그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만성 콩팥병증이 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당뇨발이라든지 이런 말초 조직으로 혈행이 제대로 못 가니까 발끝에 감각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뜨거운 물에 때도 모르고 배어도 모르고 상처가 나도 모르다가 감염이 심해지고 감염이 심해졌는데 혈행은 제대로 안 가니까 감염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염증이 더 악화되고 이러면서 발을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바로 당뇨발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런 혈관 문제들이 또 당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고혈압이든 당뇨든 또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다 혈관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면 우리 혈관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많은 합병증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암 질환들이 결국은 조직계 끝에 저상수 상태, 산증 상태, 저체온 상태, 고혈당 상태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변성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유전자 질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암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암에 걸릴지 말지 언제 걸릴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전자 결정론을 믿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20년 전에 그 얘기가 깨졌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하면 모든 유전자 질환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암이 정복이 되었나요? 아시다시피 정복이 되지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유전자만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방증이 되는 겁니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암이 있어요. 한 5% 정도 됩니다. 제일 유명한 유전자암이 브라카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이죠. 그런 몇 가지 특별한 유전자암이 있는데 대부분의 암은 오히려 생활습관병에 가깝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라든지 식생활, 지방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너무 당이 높은 음식, 가공 음식,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외부 안 좋은 물질들, 가공 물질들, 발암 물질들로 유명한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 이런 것들, 탄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생기는 대사의 문제와 세포의 변성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쬐어지는 외부 물질들이나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변성을 일으키는 외부 요인들도 있죠. 대사에 의한 질환들,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들은 암을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몸 상태와 앞으로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몸이 다 어떤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방책이죠. 우리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바로 증상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또 내 몸의 컨디션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지자마자 바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토해서 바로 병원 가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 당장 병의 상태에선 좋겠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간 질환이 제일 대표적이죠. 간이나 콩팥 같은 질환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한 80%가 망가져서 기능이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간 수치가 내가 술을 5일, 10일 먹었어요. 그래도 간 수치가 안 올라가. 나는 정상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간이 지금 알코올 대사를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간 수치가 안 올라간 것뿐이지 알코올을 분해한다고 내 간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 60% 정도 맛이 가 있어도 간은 수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황달이 끼지도 않고 피곤도 느끼지 않고 잘 버팁니다. 내 간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간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넘어서 2주일이 넘고 3주일이 넘고 이렇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이 오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조용할 때 아껴줘야 돼. 제일 젊은 사람들한테 제일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 이 정도 먹어도 내 몸이 잘 버티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는 거는 내 몸에 대한 굉장한 혹사이고요. 간헐적 단식 같은 방법이라든지 채식 중심의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내 몸이 좋아지는 거를 느끼고 나면 더 피드백이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도 전파하고 직장 동료들한테 전파하고 이런 과정들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술 같은 건 안 먹어야죠, 기본으로.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횟수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 되니까요.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건강한 내 몸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몸이 다 정상인 거는 아니에요. 뭐 고혈압 당뇨 진단 기준에 안 들어갈 뿐이고 가은 수치가 4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고 콩팥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1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이하의 레벨에서는 내 몸의 상태는 내 생활 습관에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술을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먹고 있고 그 양이 한 잔 이상을 넘어서 2잔, 3잔을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간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습관을 보고 내가 교정을 하고 해야지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니까 나는 정상이야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뭔가 증상이 있을 때도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큰 착각이거든요.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내 몸에 큰 문제가 있는지 한번 훑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 문제, 위암, 위염, 위궤양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위 내시경을 하면 제일 좋은데 위 내시경 대신에 조영제를 먹고 엑스레이 찍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혈액 검사로다가 전체적으로 넓게 확인하고 혈압, 당 체크하고 눈 보이는 거 체크하고 이런 정도 체크하는 거예요. 소리 체크하고. 그런 걸로다가 내 몸의 문제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속쓰림이 심하다 이러면 건강검진 가가지고 그냥 귀찮다고 조영제 먹고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거기서 별거 안 나왔다고 아 괜찮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접 소화기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뭐 식도염이 의심되는지 위염이 의심되는지 다른 장기의 문제가 의심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시경이 필요하면 직접 내시경을 받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맞는 해당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아 속이 쓰리네 건강검진 하러 가야지 라는 큰 오류를 범하시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뇌경색, 혈관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뇌출혈, 혈관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 두 가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막히는 문제나 터지는 문제나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반신마비가 제일 대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반신마비라는 게 이렇게 위아래 반신마비가 아니고요. 좌우측 반신마비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리도 절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왼쪽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반대쪽 뇌에 출혈이 생기거나 경색이 생겨서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을 일으키는 부분에 손상이 왔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뇌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앞쪽에는 성격장애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는 뭐 시각의 문제라든지 어지럼증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언어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굴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한쪽에 마비가 되면 혀를 내밀어 보면 에 하고 휘게 되고 입술이 한쪽이 안 움직여갖고 웃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웃게 되고요. 인상 찡그려보라 하면 이렇게가 안 되고 이렇게 잉크하듯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면의 반신마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 마비나 얼굴 마비, 그다음 혀의 이상, 발음 장애, 기억력 장애, 어지럼증, 두통,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은 머리 쪽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반신마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응급실에 가가지고 3시간 이내에 늦어도 4시간 반 이내에 빨리 혈관 문제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3시간 내지는 4시간 반 얘기하는 거는 정맥 혈전 용해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관으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써가지고 전신에 있는 혈전을 다 녹이는 건데 그 방법으로 녹이려면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 이상 지나서 오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썼을 때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근데 그거 말고 6시간이나 최대 요즘은 12시간까지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방법도 똑같이 시간은 조금 더 기회가 있을지언정 손상된 뇌의 상태가 혈관 상태가 안 좋으면 혈관 조작을 하다가 찢어지면서 터져서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능성이 올라가죠. 머리에 있는 혈관 상태가 안 좋을수록 많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 그 연령 또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도 조용하게 오는 유명한 질환 중에 하나죠. 복부의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췌장이에요. 우리가 복부를 이렇게 봤을 때 갈비뼈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간이 있고 그다음에 위가 있고 그다음에 담낭도 밑에 달려 있고 그 뒤로 넘어가야 12지장 뒤쪽에 붙어서 거의 대동맥과 척추 그쪽에 붙어 있는 게 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발생했을 때는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주위로 전이도 잘 됩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뭔가 흐물흐물한 조직처럼 생겨가지고 주위로 전이도 잘 되고 림프절로도 또 전이가 잘 되고 또 주위에 대동맥도 있고 이러니까 전이가 됐다가 이제 대동맥으로 전이되면 당연히 손 쓰기가 어려워지고요. 대동맥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림프절들의 전이가 빨리 되고 이런 장기다 보니까 췌장암은 진단됐을 때 2기 이내에 진단되는 경우가 적고 3기, 4기에
진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게 되면 치료의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질환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암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암 진단 이후에 5년 생존율이 전체적 통계로 보면 70%가 약간 넘어서 72%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췌장암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8%밖에 안 된다고 했고요. 지금은 좀 늘어서 15%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하면 다른 암이 70% 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만큼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면서 늦게 발견되는 암이고 이렇기 때문에 췌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습관은 특별히 더 잘 피하셔야 됩니다.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생활 습관들, 그 다음에 술, 우리나라는 특히 술이 있잖아요. 술이 이 췌장에 염증을 자주 일으키고 그게 악화됐을 때 췌장암의 어떤 요인이 크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논문으로 봤을 땐 췌장에 제일 부담을 주는 게 술보다 더 큰 게 담배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도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특히 저 안쪽 깊숙하게 발견도 어려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췌장암은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해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이미 전조 증상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은 50대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당뇨병, 당뇨가 갑자기 진단됐다. 이런 경우에도 췌장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40%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황달입니다. 황달. 눈이 공막이 노래지고 피부가 노래지는 그러면서 가려워지는 증상이 이 황달인데 이 황달로 발견되는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암 중에서. 그 외에도 뭐 피곤이라든지 이런 간에 관련된 증상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체중 감소가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거나 구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은 뭐 그렇다고 매번 뭐 검진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혈액 검사를 매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습관에서 췌장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암을 미리 매번 검진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췌장에 부담을 안 주는 게 좋다. 술, 특히 우리나라의 초록색 소주 당장 끊지 않으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맥주도 똑같아요. 한 잔 이상은 내 췌장과 위와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췌장암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인시던스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50대 이상에서 당뇨가 생겼을 때 의심하라는 이유가 암세포로 변성이 뭐 30, 40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50대에서 의심하라는 거지 40대에서 당뇨가 생겼는데 뭐 췌장암은 아닐 거야. 이것도 또 요즘 시대에서는 안심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대장암 또한 우리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정말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예요. 대장이라는 게 소장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한 그 찌꺼기들이 지나면서 대장에서 빠르게 섬유질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피가 있으면서 물을 흡수한 상태로 빠르게 지나가서 배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기인데 근데 이 섬유질 먹는 것도 줄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기 편하게 굉장히 씹기 편하게 이렇게 먹는 습관이 많아지고 갈아서 먹든지 이런 가공을 해서 먹는 음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섬유질 먹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중심 식생활, 탄 음식 중심 식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 안에는 좋은 유산균들과 안 좋은 부패 유산균들이 비율을 적절하게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최소한 좋은 유산균들이 85% 이상 유지가 되어야 장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그런 유산균들의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섬유질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쁜 대장균들이 고기나 이런 데에서 들어있던 항생물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좋은 세균들은 죽고 나쁜 세균들이 득실을 하게 되면 대장 안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의 부패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약순환이 시작이 되면 결국은 대장에 있는 벽들의 세포들이 다 염증이 생기면서 와해가 되면서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몸을 돌아다니는 디스바이오시스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대장이 건강히 유지가 되지 않으면 대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수많은 독소들이 들어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염증 반응들이 심해지고 혈관 상태나 염증 상태들이 악화되면서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는 거죠. 알레르기도 늘어나고 모든 대사 질환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또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잖아요. 밤에 잠 잘 재워주는 게 멜라토닌이고 세로토닌이 많이 발생을 해야 그게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장기가
뇌에서는 15% 만들어지고 다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85%가 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해서 장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장에서의 세로토닌 분비가 원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 건강이 좋아야 돼요. 근데 세로토닌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점점 우울해지고 사람이 깔아앉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현미 밥 먹으라고 하고 과일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장 건강을 유지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 큽니다. 대장암을 빨리 확인하려면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증상이 혈변. 만약에 변에 자꾸 끝에서 묻어나오는 치질 혈변 말고요. 변이 나왔을 때 거기에 끝에 변이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변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다든지 빨긋빨긋한 게 묻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치질에 의한 혈변이 아니라 대장암에 있는 혈변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와 변비가 반복이 되거나 증상들이 있을 때도 대장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격한 체중 감소라고 하는데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의 10% 이상 빠졌을 때 60kg 기준으로 6kg 이상 빠졌을 때는 혹시라도 암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복부 CT 찍어봐서 간으로 전이가 있지 않은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시경이랑 CT에서 큰 이상 없으면은 일단은 조금 안심을 하지만 생활 습관을 빠르게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장암 또한 젊은 사람들에서 늘고 있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서 더 많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변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병원 가지 않고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체중이 빠졌는데 잘 못 먹어서 그래 이러면서 지켜보시거나 이상하게 복통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그냥 그걸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어떤 방귀 냄새가 악화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거나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이럴 때 건강검진 아니고요. 소화기 내과 가갖고 대장 내시경이 됐든 CT가 됐든 검사 예약을 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심근경색이 뭐냐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성동맥 중에 하나 이상이 95% 이상 좁아졌을 때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완전히 막히면은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이 옵니다. 한 50% 막혔을 때는 막혔다 풀렸다 하면서 1분 이내로 조이듯이 한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 계단을 오르거나 추운 날씨에 갔을 때 통증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증상이 한 50% 이상 좁아졌을 때의 상태고요. 그다음 95% 이상 좁아지면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거의 다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금방금방 좁아지기 때문에 이 좁아졌을 때 1분 이상의 흉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극심한 흉통이 나타나는데 또 다행히 풀리기도 하고 5분 이내에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반복됐을 때 불안정 협심증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95%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의 내경이. 심장 혈관이 먹이는 심장 근육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겠죠. 아슬아슬한 상태. 그 상태를 지나서 완전히 막혔다. 내지는 뭔가 혈전 같은 게 올라와서 심장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겠죠. 갑자기 쪼이듯이 아프거나 풀리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으윽 소리를 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낫지만 우리가 환자분, 보호자분들께 위험하다고 설명할 때는 예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30%가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못 받고 그냥 심장 부르르 떨다가 멈춰버리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그만큼 무섭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도 치료받다가도 30%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응급실에서는 초응급으로 다루는 3대 중증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의 어떤 전조 증상, 흉통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의 간헐적인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꼭 심장내과에 가서 심장 혈관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CT 기술이 좋아져서 CT를 찍으면 심장 혈관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CT 한 장으로 심장 혈관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검사가 간편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 빠르게 심장내과 진료를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화장실이 이제 외부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추운 바람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일단 모든 혈관들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뭐 대변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힘을 주게 되죠. 그러면 또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또 한 번 수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95% 막혀있던 혈관이 완전히 쪼그라들면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스파즘이 오면 다시 풀리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슴 아프다, 이렇게 쥐어짠다, 코끼리가 감다,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면 빠르게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치매가 있죠. 치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 그래서 뇌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지금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뇌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일어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 그거 말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는 작은 뇌 경색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하면서 뇌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있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혈관성 치매로 진단이 되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거는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해서 뭔가 깜빡깜빡, 뭔가 실수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 못 알아보는 거, 옛날 일만 기억하고 지금 집은 못 찾는 걸로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기본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소변대변 실금도 발생하고 이러는 질환이 이제 치매의 어떤 증상들이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기억력 장애랑 성격 변화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MMSE라 그래가지고 치매 판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다가 기억력 테스트나 이런 거를 좀 해봐서 그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문가 통해서 진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부모님 찾아가면 열심히 인사드리고 하지만 부모님은 또 증상이 있어도 걱정할까봐, 자식들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상태를 묻고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랜만에 뵀을 때라도 면밀하게 상태를 살펴봐 주시고요.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런 게 있을 때는 건강검진 아니고요. 꼭 해당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